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사람이 하숙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본래 제주도 사람인데 학교를 본토에서 다니다 보니 하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숙하는 집이랑 제가 다니는 대학의 공과대학이랑 거리가 있어서 걸어 다니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 자전거를 하나 사려고 했죠. 여기저기 알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기본이 5만 원대더군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친구 녀석이 도서관에서 오던 길에 수풀에서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봤답니다. 돈도 궁하던 차에 주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랑 같이 버려진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가니 앞바퀴만 없는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더군요. 보아하니 누군가 장난으로 앞바퀴만 빼다가 버린 상태고 그 상태가 꽤나 지속된 상태였습니다. 수풀에서 자전거를 꺼내 뒷바퀴 눌러보고 앞뒤 쇼바 눌러보니 잘 작동됩니다. 그래서 있던 돈으로 앞바퀴를 2만 원 주고 달아났죠. 문제는 그날 밤입니다. 이번 봄 유난히 추웠잖아요. 그날 밤에 하숙집 룸메이트가 안 들어오더군요. 자전거 줍느라 횡재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데 자꾸 누가 추워 그러는 거예요. 룸메 들어왔나 싶어서 왼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없더군요. 밖에 누가 있나 하고 비몽사몽으로 눈 뜨고 앉아서 창문 쪽을 봤는데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웠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책꽂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몸이 굳더군요. 책꽂이의 실루엣이었는데 여성분 같은 그런 실루엣으로 누군가 앉아있던 겁니다. 다행히도 제 쪽으로 오지는 않지만 계속 추워 그랬습니다. 그건 진짜 눈 감고 숨소리 새어나갈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마음 졸이면서 추워 소리 듣는데 어느샌가 추워 소리가 안 들리고 차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룸메가 술에 취해 강아지가 되어 들어오고 핸드폰 시계 보니 6시였습니다. 그땐 몰랐죠. 자전거가 이상한지. 다음날 학교 가서 그 이야기했더니 다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놉니다. 당연하죠. 등치가 곰 같은 놈이 귀신 봤다고 하니 말이죠. 사람이 다 그렇죠. 당할 땐 시겁했다가 서서히 잊어가는. 그렇게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전거가 내리막길 달리다 멀쩡히 있던 핸들이 바퀴는 그대로인데 핸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팔이랑 다리랑 엄청난 흠집이 나버렸죠. 그때부터 자전거가 무서워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 함부로 가져오면 거기 붙은 귀신도 업어온다고. 무섭대요. 자전거가 갈수록 기상해졌습니다. 잘 가다가 기어 변속되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 튼튼한 브레이크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그것도 주행 중에요. 다행히 앞에 사람이랑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었죠. 이번엔 자물쇠가 안 풀립니다. 열쇠 2개가 부러져 버려서 하는 수 없이 자물쇠 망치로 때려 부쉈죠.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친구가 잠시 빌려갔죠. 이건 진짜 무섭더군요.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저는 다음날 시험이 없어서 술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빌려간 친구가 전화가 오더군요. 그거 아시죠? 통화할 때 사람 많은 데서 받으면 상대방에게 옹알옹알 들리게 되는 그 소리요. 여자애들 많은 데서 친구가 전화한 것 같았습니다. 여자애들 한 2~3명 정도 있는 것처럼 들렸는데 친구랑 통화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어떤 년이랑 같이 있는 거냐? 그러자 친구와 뭐가 어떤 년이야? 나 빈 강의실에 혼자 있는데. 제가 말했죠.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갈 텐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 끊지 마, 잠시만 끊지 마. 그러더니 짐 싸는 소리 들립니다. 강의실 나와서 도망가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진짜 빈 강의실이었어. 자전거는 그 다음날 원래 있던 데 갖다 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분들이 안 보이더군요. 땅에 버려진 거 함부로 안 줍길 바랄게요. 두 번째 이야기, 예전 여자친구의 이야기. 옛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만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던 중 옛 여자친구가 자신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무서울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여자친구 집이나 가족관계, 사물의 위치 등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저한테는 마치 그 자리에서 제가 겪은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안 무서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네요. 각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옛 여자친구가 살던 곳은 과천 8단지였습니다. 참 순수하고 이쁘고 글래머러스한 여자친구였죠.
성격은 약간 순수한 면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호기심도 많고 똘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옛 여자친구가 집에서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던 중 8단지 맞은편 10층에서 어떤 분이 투신 자살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 옛 여자친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집에 있는 카메라인가 캠코더인가 들고 그 현장을 내려가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약간 똘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근원이자 시작이 이거였던 것 같다고 옛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2일인가 3일이 지난 후 거실에서 어머니와 TV를 보던 여자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2시만 되면 이상하게 눈이 떠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더 웃긴 거는 어머니는 자고 있고 자기만 깨고 다음 날은 어머니가 깨 있고 옛 여자친구는 자고 있고 이렇게 둘이 동시에 깬 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며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어김없이 2시에 또 눈이 떠져서 눈을 떠보니 이런 시발 눈앞에 사람 형태를 한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소파 두 모녀, 정체 모를 물체, TV, 그림 이런 순으로 가구가 배열돼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서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2시에 눈을 떠보니 정체 모를 물체가 자기 앞에 서 있으면서 TV 뒤에 그림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소리도 못 질렀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만약에 그 얼굴이나 아니면 뒤돌아봤으면 죽을 것 같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물체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인가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자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한참 바라보던 그 청바지 입은 물체는 그림만 바라보고 베란다 쪽으로 유유히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기분이 이상해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흔히 수맥을 찾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걸 구입해서 집안에서 수맥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맥을 찾는 도중에 그 엘로드가 가운데 쪽으로 몰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TVD 그림 쪽에서 가운데로 몰렸다고 하더군요. 그 전날 귀신이 갸우뚱거린 것도 이상하고 해서 그림을 떼어내고 다시 엘로드로 그곳을 해봤으나 엘로드는 가운데로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쪽에 엘로드를 다시 해보니 거짓말처럼 엘로드가 가운데로 모였다고 하더군요. 뭐 엘로드는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찌어찌 해서 그 그림을 버리려고 현관에 놔뒀는데 이웃에 친한 아주머니가 와서 그 그림을 보더니 이거 버릴 거면 차라리 나에게 달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못 준다고 했더니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면서 그냥 가져갔는데 가지고 난 2일 후에 그 집 남편분께서 원래 몸이 안 좋긴 했는데 식물인간이 됐다고 했나? 아무튼 몸이 더 악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그 그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주머니도 기분이 나빠 버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계속 이상한 일들이 여자친구한테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는데 그 집은 복도식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옛 여자친구 방은 복도 쪽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밤에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땡 하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옆집이나 옆집 사람이 왔겠구나 하고 그냥 무심코 있었는데 다시 또 땡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뚜벅뚜벅 발소리가 나고 끝. 10분 뒤에 다시 땡 뚜벅뚜벅 발소리가 나고 끝. 아니 당초에 문 열리는 소리나 초인종 소리, 옆집 들어가는 소리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여자친구 집에 있는 층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여자친구 말로는 귀신의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약 올리거나 그러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옛 여자친구 말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여자친구가 어머니랑 약간 다투고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늦은 오후쯤 그 엘리베이터 쪽 그러니까 복도 쪽에서 잠깐만 나와봐 라고 엄마가 복도에서 부르더랍니다. 한 두어 번 정도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자꾸 부르니까 안 나가볼 수가 없었죠. 근데 방문을 나가는 순간 제 여자친구는 놀라 자빠졌습니다. 복도에 있어야 할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자친구 엄마한테 나 안 불렀냐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친구랑 옛 여자친구와 분신사발을 했다고 하더군요. 별걸 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계에서 읽은 글 중에서 귀신을 불러놓고 제대로 안 돌려보내면 그 귀신이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제 여자친구도 그랬나 봅니다. 분신사발을 하고 귀신이 지금 여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묻고 다 대답이 맞아 들어가자 놀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끝낸 게 아니라 그냥 접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귀신도 봤다고 하는데 그 귀신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간 집안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여자친구와 어머니는 제주도에 펜션으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 펜션 구조는 들은 얘기로는 복층이라고 하더라고요. 2층에는 오디오가 있고 밑에는 거실 뭐 여하튼 엄청 큰 펜션이었나 보입니다. 노래를 틀어놓고 엄마랑 여자친구 둘이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자꾸 CD가 튀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올라가서 만지려고 보면 잘 나오고 다시 내려가서 놀고 있으면 다시 또 튀고 보통 CD는 자주 튀는 곳에서만 반복적으로 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또 약 올린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 밑에 그래서도 적었지만 옛 여자친구는 하도 일어난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걔네들이 올 때 소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하더군요. 그 펜션 안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끄고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이러게 재밌게 놀았나 보더군요. 밤이 되자 필요한 게 있어서 펜션 근처에 슈퍼에 뭐 좀 사러 가려고 옛 여자친구가 혼자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귀에서 소리가 나고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집에서는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해서 덜 무서웠을 텐데 산길에 혼자 있으니 더 무서웠나 보더군요. 그래서 슈퍼까지 밀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내려왔다고 합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딸이 안 오니까 걱정되어서 엄마가 차를 타고 여자친구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천천히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 귀에서도 지 이런 소리가 나더니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니 흐릿하게 그 흰색 티 입은 여자가 나무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군요. 창문을 닫았고 어머니도 슈퍼에서 여자친구를 찾아서 다시 펜션으로 가서 다음날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펜션에서 찍힌 사진을 보는데 펜션에서 정말 이상한 사진이 많이 찍혔다고 합니다. 심령 사진이 찍혔다고 하더군요. 뭔가 물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여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나에게 마무리를 지으려면 그 사진을 보여줘야 모든 게 완성이 된다고 자꾸 보여달라고 졸랐지만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오빠도 이런 일 겪을 수 있다고 해서 결국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귀신의 장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뭐 특별히 굿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타지는 않았는데 옛 여자친구가 운이 좋아서 이사가서 다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그 후로도 계속 집안 문제라던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보니 아직도 그것들이 옛 여자친구에 붙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둑놈.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파트 반지하에서 살았었고 현관문이 제 방 바로 옆에 있어서 집에 누가 왔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스타크래프트가 발매되어서 학교를 가야 하는데도 새벽 늦게까지 싱글 플레이에 미쳐 있었죠. 새벽 2시가 다 되고서야 눈이 살짝 풀리고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슬 자볼까 하고 컴퓨터 전원을 내리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더군요. 아빠 이제 오셨나? 아닌데 아까 아빠 주무시고 계셨는데라고 생각하고는 제 방에서 현관문으로 가보려 했는데 갑자기 제 방문을 누군가 슬쩍 열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문틈에서 사람 눈만 보이는 게 정확히 그 눈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곤 방문을 소리 없이 닫고 제 앞으로 오는데 태권도, 유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다리는 그 어떤 나무의 뿌리보다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소리도 지를 수 없을 만큼 숨통이 마구 조여오고 손에 든 칼을 본 순간 진짜 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무서웠던 건 틈 사이로 보인 눈, 손에 든 칼이 아니라 도둑의 실체였습니다. 그 도둑은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수위 아저씨였거든요. 정말 우습죠? 학교에선 학교 조경과 잡일을 하시며 아이들이랑 웃으며 지내는 분이셨는데
그 아저씨가 저희 집에 무장 강도로 들어왔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관련된 공무원분들 가리지 않고 항상 인사를 잘하고 다닌 편이라 저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물론 지금 수희 아저씨도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수희 아저씨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칼을 내동댕이 치며 도망가 버렸고 저는 그제야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도망가면서 닫는 문소리와 저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오신 부모님께서 제 방의 상황을 보고 아버지는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뛰쳐나가셨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고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찰이 왔고 칼을 따로 챙겨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얼마나 긴장이 되고 무서웠던지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어머니와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 혼자가 아닌 그 수희 아저씨랑 말이죠. 결국엔 말 한마디 없이 뛰쳐나가시더니 잡아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설 경비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경찰서이고 부모님도 계셨지만 당초에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처음으로 집안에 들었던 도둑이고 처음으로 마주친 도둑이었기에 너무 쇼크가 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진술 과정 중에 수희 아저씨가 범행을 인정하게 돼서 사건은 수월하게 마무리되었고 학교에서는 그 아저씨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몇 차례 좀 도둑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의 소행범이 수희 아저씨였다네요. 그리고 수희 아저씨의 집은 같은 아파트 반대편 건물이었다네요. 네 번째 이야기, 군대 실화. 저는 15사단 50연대 1대대에서 근무하다가 신교대랑 통합이 되면서 2대대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대대에서의 제 생활은 상병이나 되었지만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니 창고 청소 등등 1대대 생활과 너무 달라 고생 좀 먹었죠. 그렇게 짬밥을 하루하루 먹어가고 군번이 꼬였지만 당직도 서게 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짬 되는 사람이 한 번은 중대에서 당직 서고 한 번은 지통실에서 당직을 섭니다. 그날은 아마도 지통실에서 당직을 서는 날이었을 겁니다. 이 부대 와서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고참들한테 순찰 도는 요령 이런 것들과 뭐 이것저것 괴담들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대공초소라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근무를 서는 곳이 있었는데 저 오기 전에 귀신 본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굿도 지내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대공초소에서 산 중턱까지 쭉 계단이 늘어져 있는데 어느 여자 귀신이 잘린 아이 목을 들고 계단을 올라온다고 그러더군요. 아니면 아이가 여자 목을 들고 오는 거였나? 여하튼간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걸 본 사람도 한둘도 아니고 해서 대대장이 굿을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날 당직을 서고 당직 사령과 함께 순찰을 도는데 저희 부대에서 키우는 똥개 한두 마리가 어디선가 당직 사령 냄새를 맡고 막 반갑다고 뛰어오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 똥개 두 마리는 사령과 저와 함께 타녔고 이병소 대공초소 등등 순찰을 하고 있었죠. 비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으스스하게 오고 살짝 공포스러웠지만 당직 사령과 똥개 두 마리가 있었기에 그다지 무섭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공초소를 가려면 CP에서 제2연병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연병장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강아지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제가 안고 있었고 새끼 강아지라 한 마리는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올라서고 그 으스스한 계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근무자들도 월광 때문인지 잘 보이더군요. 그런데 연병장 올라서서 몇 발짝 걷자마자 미친 듯이 강아지들이 짖기 시작하더니 그 어린 강아지하고 그 똥개 강아지가 허공에 대고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밤에 그러더니 안고 있는 강아지가 막 발버둥치고 절 뿌리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얼음이 되었고 당직 사령도 살짝 졸른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순찰은 돌아야 하기에 대공초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당직 사령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도중에 그 계단을 오르는데 귀에서 갑자기 찌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뭘 본 것도 아닌데 목덜미를 따라 흐르면서 소름도 쫙 끼치고 예전에 여자친구가 귀신을 자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걔네들 올 때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났었다고 한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두리번 대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순찰을 잘 마치고 CP에 돌아가니까 귀에서 소리도 안 나고 소름도 안 돋더라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인형.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내려온 유서 깊은 곳이었죠. 할머니는 그 집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도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그런 집이라 그런지 곳곳에 고풍스러운 가구와 장식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형은 크고 낡은 얼굴에 커다란 유리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옷은 빛이 바랜 레이스 드레스였고 머리는 헝클어진 금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인형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것이었고 할머니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인형을 꺼내어 손질해 주셨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그 인형을 안방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매일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인형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인형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할머니께 인형이 좀 무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인형은 우리 집의 일부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인형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인형이 살아 움직였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형은 점점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형이 다가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인형의 목소리는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그날 이후로 인형을 볼 때마다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인형이 서랍장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랍장은 깨져 있었고 그 주위로 유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깨진 유리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인형을 들어 올리자 인형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인형을 다시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형이 다시 살아 움직이며 저에게 다가왔고 다시 도와줘, 도와줘 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께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인형이 떨어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지만 곧 저를 안심시키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형이 불안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상한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인형은 항상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형이 저를 끌고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인형을 따라 집 뒤편의 오래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인형은 저를 창고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자가 있었고 인형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그 일기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께 꿈 이야기를 하고 창고에 가서 상자를 찾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창고로 가서 꿈에서 봤던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로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 일기는 할머니의 할머니가 쓰신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집안의 역사와 함께 인형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인형은 할머니의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만들었고 인형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인형 속에 숨겨진 작은 열쇠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인형 속에 열쇠가 숨겨져 있고 그 열쇠는 집안의 또 다른 비밀 장소를 여는 열쇠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인형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인형의 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정말로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열쇠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열쇠는 집안의 또 다른 비밀 장소, 즉 오래된 가족 금고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금고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 안에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오래된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보물들을 보시고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보물들은 할머니의 할머니가 가족을 위해 모아둔 귀중한 물건들이었고 그 중에는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산장의 비밀. 몇 년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 산장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계획한 여행이었죠. 우리는 총 5명이었고 각자 짐을 챙겨 2대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산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도로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산장은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큰 나무로 둘러싸인 산장 주위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장 주위를 둘러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밤이 되자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산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신비로워졌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산장에 얽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라며 이 산장이 예전에는 정신병원이었고 환자들이 탈출해서 인근 마을에 큰 피해를 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웃으며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의 내용이 점점 더 섬뜩해지면서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눕자마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라 그런지 자꾸만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디선가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도와줘.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장은 고풍스러운 디자인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책장에 다가가자 책장 뒤에서 이상한 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친구가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이 이상한 문에 대해 이야기했고 둘이 힘을 합쳐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힘을 주어 문을 밀어보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은 지하로 이어져 있었고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단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와 함께 여러 가지 기묘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오래된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서들은 오래된 글씨체로 적혀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문서들은 산장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산장은 원래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고 가족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문의 아이가 실종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산장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결국 산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서들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서들 중 하나에는 실종된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이 지하실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낡은 장롱이 있었고 그 장롱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롱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롱 바닥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양을 살펴보던 중 친구가 장롱 뒤쪽을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장롱을 밀어보았고 장롱 뒤에는 또 다른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문은 열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올라가 다른 친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모여 문을 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산장 안에서 열쇠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산장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과 책장, 벽난로 뒤편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결국 오래된 시계 안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실종된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형 옆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실종된 아이의 어머니가 쓴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이가 실종된 날의 사건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아이가 방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어머니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기장을 읽으며 우리는 산장의 비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종된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형을 들고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모여 인형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형은 우리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며 다시 도와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형의 손을 잡자마자 우리는 마치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우리는 산장의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산장은 아직 새 것처럼 보였고 주변은 밝고 활기찼습니다. 우리는 실종된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장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의 방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인형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다시 지하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 후로 산장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산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 지하철역의 화장실. 나는 꽤 자주 가위에 눌리는 편이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나 귀신도 종종 보곤 한다.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 좋은데 하고 감이 팍 올 때가 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조금 늦잠을 자버렸기에 당황해서 역까지 달려갔다. 그랬더니 오히려 평소보다 빨리 역에 도착해버렸다. 전철이 올 때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런데 어째 아랫배가 슬슬 아프다. 아침은 대충 집어먹었지만 화장실에 들를 여유가 없었던 탓이다. 10분 정도면 빠르게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겠다 싶어 나는 역 화장실로 향했다. 두 칸 중 한 곳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곳은 비어 있었다. 재빨리 용변을 보고 손을 씻었다. 그러는 사이 옆 칸에 있던 사람도 문을 열고 나왔다. 셀러리맨인 듯한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세면대 쪽으로 걸어온다. 아, 이 아저씨도 손을 씻으려 하는구나.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아저씨를 보자 어째서인지 가위에 눌릴 때 느끼는 그런 감각이 느껴졌다. 뭐랄까, 오한이 나고 등골이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랄까. 그러고 보니 아까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다. 용변이 급해 무시하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설령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옆에 아저씨도 있겠다,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아저씨는 다리가 좀 불편한지 엉기적 걸어 내 곁에 온 후 손을 씻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 아저씨의 모습이 세면대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조심스레 아저씨 쪽으로 눈을 돌리자 아저씨도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에선 내게 위해를 가르는 듯한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전해져 왔다. 눈앞에 있는 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다 씻고 아저씨는 가방을 든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장실을 나섰다. 나는 뒤로 돌아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저씨의 등은 양복이 길게 찢어져 피투성이었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오른발은 거꾸로 돌아가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화장실을 나감과 동시에 몸에 가득했던 한기가 사라졌다. 그 후 나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8번째 이야기, 소설. 작년 이맘때 얘기다. 그 무렵 나는
오래된 SF 소설에 푹 빠져 있었다. 권선징악이나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던 공상과학 자체가 무척 재미있어서 복각판 문고본을 사서 잔뜩 읽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책을 읽다 문득 잠에 들었는데 뭔가 낌새가 느껴져 눈을 떴다. 방 한 구석에 사람이 있었다. 30을 좀 넘은 듯한 여자였다. 여름인데도 스웨터와 길고 두터운 스커트를 입고 벽에 기대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대단히 놀랐지만 잠에 취한 탓인지 묘하게 두렵지는 않았다. 아주 마지막 자세히 보니 전에 봤던 아멜리에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을 닮았기에 매력적인 얼굴이었다. 멍하니 계속 보고 있자니 여자는 나를 의식한 것인지 내 쪽을 보며 씩 웃었다. 이런 책 좋아하면 지혜한테 물어보렴. 아직 남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책을 들어 표지를 내게 보인다. 자기 전에 읽고 있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책이었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방 한 구석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샀던 SF 소설이 여러 권 쌓여 있던 것이다. 그리고 맨 위에는 자기 전에 읽었던 책이 놓여 있었다. 설마 진짜인가 싶어 소름이 끼쳤지만 문득 신경이 쓰였다. 그 여자가 말한 제이란 건 누구지? 내 주변에서 제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 우리 아버지뿐이다. 그 밖에 딱히 짚히는 데도 없었기에 아버지가 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물어봤다. 일단 어제 읽었던 책과 아멜리에의 DVD를 구해놓고서 내가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이게 제정신인가 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가 책과 DVD를 보여주자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다. 설마 누님인가? 그러고 보니 곧 추석이구만. 좋아, 이번 주말엔 성묘를 가야겠다. 너도 따라와라. 그 누님이라는 분은 아버지의 사촌 누나였다. 그 분은 아버지보다 10살가량 나이가 많아 아버지를 곧잘 챙겨주셨다고 한다.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 책이랑 향수병 모으는 걸 무척 좋아했었다고 한다. 35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계속 독신으로 살았었지만 무척 상냥한 사람이라 아버지뿐 아니라 주변 사람은 다들 그녀를 좋아했었던 듯하다.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았기에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어머니가 보물로 가지고 있는 향수병 콜렉션이 그 분에게서 선물로 받은 거였다나. 절판된 귀한 물건이라 어릴 적에 누나가 함부로 손을 대다 엄청 혼난 적이 있었다. 왜 그분이 절 찾아오셨을까요?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누님은 이런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셨으니까. 분명 조카뻘되는 내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쁘셨던 게야. 주말이 되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시골을 찾아 성묘를 한 뒤 시골집에 갔다. 시골집 창고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귀한 SF 문고본 초판들도 가득하고 내가 찾던 책들도 잔뜩 있었다. 지금도 가끔 그 책들을 꺼내볼 때면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9번째 이야기, 나를 부르는 꿈. 같은 장소를 계속 꿈에서 마주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한 번 꾼 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악몽이건 평범한 꿈이건 별 상관없는 꿈이라도 언제나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꿈을 꾸게 되면 대개 옛날에 살던 집이나 친구 혹은 친척의 집 같은 곳이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혀 기억이 없는 곳임에도 자주 꿈속에 나타나는 곳도 있다.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친구 S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다. 그는 어릴 적부터 꿈만 꾸면 늘 같은 곳에 있었다고 한다. 약간 서양 같은 느낌의 평범한 단독주택으로 2층짜리 집이었다. 언제부터 그 집이 나오는 꿈을 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그 집 꿈을 꾸면 또 여기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S에게는 무척 사이가 좋은 K라는 친구가 있었다. 집도 근처고 부모님끼리도 사이가 좋았기에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매일 붙어 다녔다. 좋아하는 만화도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도 같았다. 성적도 비슷했고 키나 몸무게도 고만고만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평소처럼 둘이 놀고 있는데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꿈을 꾸면 언제나 똑같은 집이 꿈에 나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K가 자신 역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었다. 종이를 꺼내 꿈에 나온 집의 배치도를 그려서 보여줬더니 K는 자신도 그 집이 꿈에 나온다고 대답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둘은 꿈에서도 같은 집을 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둘은 기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서로 꾼 꿈에 관해 이야기하는 일이 잦아졌다. 꿈에 나오는 집은 생각보다 꽤 넓어서 4, 5인 가족이 살 법한 크기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층 귀퉁이 방만큼은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린 시기에서였는지 둘 중 누가 먼저 그 방에 들어가는지를 경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무렵부터 악몽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식칼을 들고 쫓아오는 살인마를 피해 도망다니거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쫓긴다거나 하는 꿈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1층 귀퉁이 방까지 다가갈 여력이 없다. 거기에 S와 K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완전히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것에 신나서 우리 전생에는 형제였던 거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점차 꿈에 관해서는 서로 말을 피하게 되었다. S의 말로는 서로 너무 닮았다 보니 솔직히 나도 좀 기분이 나빴어. 얼굴이 닮은 건 아니지만 나랑 K만 느낄 수 있는 공감대 같은 게 있었어. 그건 K도 마찬가지였는지 둘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전화로는 자주 통화도 하고 오다 가다 마주칠 일도 많았다. 그렇지만 동아리나 진로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른 선택을 하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서로 다른 생활 환경 때문에 둘 사이는 꽤 소원해졌다고 한다. 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K에게서 오랜만에 연하장이 와 있었다. 연하장에는 K가 키우던 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좋고 아직 살아있구나. 문득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그리워졌다. 연하장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글이 한 줄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K의 필적으로 작게 글씨가 써져 있었다. 그 방이 나를 불렀어. 내가 먼저 갈게. 그 말을 보자 머리가 새하얘졌다. S 역시 며칠 전 그 방이 자신을 부르는 꿈을 꿨던 것이었다.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 주기로 그 집에 관한 꿈은 꾸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집 안을 걷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이라면 그 방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S는 결국 그 방에 가지 못했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전화가 와서 잠에서 깼던 것이다. 겨울방학이 지나 학교가 개학하고 다시 S가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K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다. 자취하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었다. 혹시 K의 행방에 관해 아는 게 있냐는 질문에 S는 모른다고 밖에는 답할 수 없었다. 꿈속의 이야기를 해봐야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로부터 반년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K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고는 해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해온 친구의 실종에 S는 외로워서 도저히 기운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추월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한 마음 역시 있었다. 다시 그 방이 나를 부르는 때가 온다면 이번에는 꼭 나도 거기로 가볼 거야. 거기엔 K 녀석이 날 기다리고 있겠지. 10번째 이야기, 정신병자 같은 할머니. 내가 직접 겪은 실화다. 어릴 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넘어갔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노라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다. 그 사건은 내가 무척 어릴 때 일어났다. 기억이 애매하지만 여동생이 아직 갓난아이였을 무렵이니 아마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당시 여동생은 천식이 심해 진찰과 약 처방을 겸해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먼 곳에 있는 병원에 통원하고 있었다. 나는 딱히 병은 없었지만 매번 동생과 어머니를 따라갔다. 어렸을 때는 설령 병원에 가는 것이라도 멀리 나가는 건 다 즐거운 법이다. 게다가 가는 도중에 음식점에 들러 외식을 할 때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픈 동생 챙기기도 힘든데 나까지 따라오니 무척 힘드셨을 것이다. 너는 집에 있으렴. 이라는 소리를 매번 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늘 고집을 피워 같이 병원에 따라다녔다. 병원에 가면 여동생이 진찰을 받을 동안 나는 병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다. 그날 역시 평소처럼 넓은 병원 안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복을 입은 처음 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사탕 먹을래? 새하얀 백발인 와중에 듬성듬성 보이는 검은 머리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 할머니는 몹시 몸집이 작은 데다 심하게 야위어 있었다. 안색도 영 좋지 않아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보였다. 무슨 생각이라도 골똘히하는 듯 어두운 표정에 몹시 지친 것 같은 얼굴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보는 눈이 몹시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할머니는 나는 여기 입원해 있단다. 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혼자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나를 보았기에 말을 걸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외로워서 그런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무서웠기에 고개를 젓고 어머니 곁으로 도망쳤다. 할머니가 어슬렁어슬렁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여동생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울며 달려갔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이상한 할머니가 따라와. 그러나 할머니는 어느새인가 내 손수건을 손에 들고 이걸 떨어뜨렸네요.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하고 손수건을 받았다. 그리고 나한테 실례잖니. 그런 말 하면 못 써라고 혼을 냈다. 할머니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듯 입을 떡 벌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고 말했다. 우리 딸하고 똑같아. 할머니는 10년은 더 된 옛날에 어머니랑 똑 닮은 딸이 있었던 듯했다. 그리고 그 딸은 금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안타깝다는 듯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후로 병원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여동생과 나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안겨주었다. 죽은 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라며 기뻐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어머니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처음부터 할머니가 무서웠던 나는 언제 가도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기분 나빴다. 결국 나는 언제부턴가 병원에 따라가는 걸 포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동생 병원 가는데 같이 안 갈래? 라고 권해오셨다. 나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혹시 진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도착해 여동생의 진찰이 끝나고 어머니와 수납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때까지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오늘은 없나 보다. 혹시 퇴원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찾았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늘상 입던 환자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다. A씨, 요새 월요일마다 기다렸는데 못 봐서 서운했어. 통원하는 요일이 바뀌었으면 알려줘야지.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질책하듯 말한 후 나를 보며 웃었다. 오랜만이네, K군. 오늘은 아줌마가 맛있는 걸 사줄게. 거절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밀어붙여 할머니는 우리를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이상하게도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상한 대화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2개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런 소리 그만 좀 하세요. 괜찮잖아.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럼 이걸 읽어봐.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른 도로로 돌아왔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어머니는 이상한 질문을 했다. K야, 너 Y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오빠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Y를 꼭 지켜줘야 해. 다음 주부터는 너도 Y랑 같이 병원에 와서 옆에 꼭 붙어서 지켜주는 거다. 그 당시에는 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만나던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가량 지난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그때 그 할머니 그러고 보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돌아온 어머니의 대답에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죽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할머니가 아니라 나랑 동갑이었어. 나는 깜짝 놀랐다. 당시 어머니는 30대였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어떻게 봐도 60은 훌쩍 넘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진실은 이랬다.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병원을 찾는 할머니의 모습에 어머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할머니가 무슨 병을 앓기에 아직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인지를 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다. 할머니는 병 때문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정서불안으로 인해 자살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탓에 입원했었던 것이다. 딸이 죽은 충격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고 그 와중에 심신이 쇠약해져 외모마저 급속도로 노화되었던 것이다. 죽은 딸은 갓난아기였다. 즉, 어머니와 닮았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어머니를 향해 우리 딸하고 똑같아라고 말했던 순간 어머니는 팔에 여동생을 안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동생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상냥했던 할머니였지만 점차 어머니에게 여동생을 자신에게 넘기라며 집요하게 요구해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연히 어머니는 거절했다. 그리고 혹시나 여동생을 할머니가 유괴라도 할까봐 나를 보디가드 삼아 병원에 같이 데리고 왔던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줬던 봉투를 내게 보여줬다. 안에 들어있던 편지에는 짧은 문장 몇 줄만 있을 뿐이었다. 딸 곁으로 갑니다. 당신 탓입니다. 계속 원망하겠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작곡가 친구. 작곡가 친구가 있었다. 인기로 실력을 매긴다고 하면 좋게 봐줘도 이류도 못 될 정도로 무명에 가까운 녀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곡들을 좋아했었다. 그가 곡을 써 발표하던 블로그는 몇 년 전부터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발단은 그가 어떤 곡을 써서 발표한 후였다. 그 곡의 몇몇 부분이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밴드의 노래와 무척 비슷했다. 솔직히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음악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알 수가 없다. 사실 어느 작곡가가 좋다고 생각해 만든 곡을 다른 작곡가도 비슷하게 생각해내 만들어내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문화 교류가 적은 나라의 곡을 표절하는 이들도 있기에 우연의 산물이라도 고의적인 범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듣기에는 비슷하게 들리고 작은 차이나 창작의 독자성은 구분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의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음악 전문가를 자칭하며 이런 댓글을 남겼던 것이다. 음표의 조합은 무한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유사한 건 표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니, 틀린 말이다. 좋은 멜로디는 유한하고 게다가 클래식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서구 음악의 장구한 역사 탓에 이제 와서는 완벽한 오리지널 멜로디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다. 비슷한 노래가 온 세상 어디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인 것이다. 음악을 전공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다. 그만큼 인간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창조해온 기간이 긴 것이다. 증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네. 나가 죽어라. 때때로 모르는 건 역시 죄가 된다. 어느 날 그와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머릿속에서 악기 소리를 재현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리고 얼마 뒤 만난 그는 완전히 쇠약해져 있었다. 노래를 하나 쓸 때마다 혹시 비슷한 곡이 있는 건 난일까 두려워서 발표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자살이었다. 나는 이게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관한 보도는 그나마도 그가 남긴 유서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부디 험담을 했던 이들을 탓하지 말기를. 그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있다. 첫사랑을 할 때는 언제나 풋풋하고 미숙하기 마련이다. 너무나 달콤한 꿈에 젖어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였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그걸 다시금 떠올렸다. 완전한 오리지널, 꿈을 추구하고 고민하다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무슨 곡을 써도 다른 누군가의 곡과 닮아 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내겐 이 유서가 이렇게 느껴졌다. 오리지널, 마치 바닥이 없는 늪 같은 말이다. 인간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다. 시간은 유한하다. 전능한 신이 아니고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몸으로 신의 일에 도전해 무력함을 알게 된다. 신의 창조를 꿈꾼 교만한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다. 오리지널, 그야말로 저주의 말이 아닌가. 나같이 변변치 않은 녀석에게는 이해할 수 없기에 그의 죽음이 그저 애달프다. 가인방명이라는 말은 진짜인 걸까? 아무리 재능 있고 좋은 녀석이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12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속삭임. 나는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심령현상이나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흥미를 느끼곤 한다. 그러나 직접 겪은 일은 한 번도 없었기에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계획했다. 시골에 있는 오랜만에 개방된 한 고택을 빌려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 고택은 오래전부터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친구들은 모두 그 소문을 듣고 더욱더 그곳에 가고 싶어 했다. 휴가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모여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다. 도착한 고택은 정말로 오래된 느낌이었다. 높은 돌담과 무성한 나무들이 고택을 둘러싸고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고요함이 감돌았다.
우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각자의 방을 정했다. 방마다 옛날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고택 뒤편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주변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산책을 하던 중 한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여기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많더라. 예전에 이 집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이 모두 밤에 사라졌대.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집에서 기묘한 소리와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나는 흥미를 느끼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어떻게 됐대? 그 가족은 아무도 찾지 못했대. 그냥 사라진 거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녁이 되자 우리는 고택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모두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두워지자마자 고택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겁고 으스스해졌다. 우리는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자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웃음과 공포가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오래된 나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나무 기둥이 보였고 그 위에는 거미줄이 엉켜 있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고요함 속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릴 것 같았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것은 사람의 속삭임이었다. 너무나 희미하고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자 작은 계단이 나타났고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이 보였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한기마저 느껴졌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녹슨 도구들이 걸려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돌아보니 친구였다. 뭐해?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미안,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따라왔어. 너도 들었어?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그냥 내가 없어서 찾아온 거야. 나는 안도하며 말했다. 그렇구나. 아마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가자. 우리는 지하실을 빠져나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고택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정리하고 고택을 나서면서도 나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고택을 벗어나 차에 오르자마자 친구가 말했다. 어제 너 지하실에서 뭘 본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고택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고택에서의 경험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밤마다 그 목소리가 떠오르며 나를 잠에서 깨우곤 했다. 결국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심리학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나는 그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리학자는 나에게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명상과 호흡법을 가르쳐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따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그 고택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고택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고택은 한때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으며
그 가문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몰락했다고 적혀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 가문은 어느 날 밤 모두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고택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택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그 가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나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나는 그 비밀을 풀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고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나는 친구들에게 다시 고택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의 설득에 따라주었다. 우리는 다시 고택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고택의 각 방을 조사하기로 했다. 고택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방마다 나눠서 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한기가 감돌았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가구들과 책들, 녹슨 도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벽에 걸린 녹슨 도구들 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열쇠였다. 나는 그 열쇠를 집어들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열쇠가 맞는 자물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벽 한쪽에 작은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보며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은 낡아 보였지만 열쇠 구멍이 있었다. 나는 열쇠를 넣고 돌렸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문 안쪽을 비추었다.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방은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다. 방 중앙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개의 사진들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바랜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페이지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고풍스러운 필체로 써 내려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일기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것 같았다. 일기에는 그들의 일상과 더불어 그들이 겪었던 불가사의한 사건들에 대해 적혀 있었다. 가족 구성원들은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집안에서 자꾸 사라지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지하실에서 이상한 열쇠를 발견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열쇠는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고 그 문 안에는 이 집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급하게 휘갈겨 쓴 듯 혼란스러운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 문을 열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집안에서는 이상한 속삭임이 계속 들렸고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글귀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로 끝나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에는 가족들이 모두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써 있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확실히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졌다. 나는 일기장과 사진들을 챙겨 방을 빠져나왔다. 지하실을 벗어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은 내가 발견한 것에 대해 궁금해했다. 나는 일기장과 사진을 보여주며 그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친구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고택을 떠나기로 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 고택을 돌아보았다. 고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나는 그 안에 여전히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그 가족의 실종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목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 며칠 후 나는 다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는 역사학자와 연락을 취해 그 고택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역사학자는 그 집이 지어진 배경과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가족은 그 집의 마지막 소유자였고 그들이 실종된 이후로 집은 몇 년간 방치되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개방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가족은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사라졌고 그들은 그 힘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집에 남아 있었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나는 그 후로도 가끔씩 그 고택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그 가족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평온을 찾았기를 바라며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